2024년 10월 차갑게 부는 찬바람이 해군 기지를 휩쓸고 지나갔다. 해군 시베리아의 바람이 블라디보스토크 중위 김준호는 군용 배낭을 메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청사 앞에 서 있었다. 국제 해군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된 그는 3개월간 이곳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다. 김준호 중위님이시죠?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 준호가 돌아보았다. 키 170cm 정도의 금발 여성이 러시아 해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다. 파란 눈동자는 차가운 바이칼 호수를 연상시켰고 반듯하게 빗어올린 머리는 군인다운 단정함을 보여주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모스크바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중위 나타샤 볼코바입니다. 그녀는 딱딱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다. 앞으로 3개월간 당신의 담당 교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다. 러시아 측 담당자가 여성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중위가 교관이라니. 아무래도 의전상 배정된 것 같군. 실제 훈련은 다른 고참 장교들이 맡겠지. 반갑습니다. 볼코바 중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우선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타샤는 뒤돌아서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답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전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우리 러시아 해군은 북극 항로 개척부터 지중해 작전까지 다양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준호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전처럼 들렸다. 한국 해군도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며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나타샤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작은 바다에서의 경험이라는 건가요? 작은 바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를 작다고 표현하다니. 중위님, 바다에 작고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고 해군의 임무는 어디든 동일합니다. 나타샤는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서 뭔가 측정하듯 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합동훈련에서 말입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준호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멀리 보이는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키로프급 순양함과 아쿨라급 잠수함의 거대한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처음 만난 인상치고는 최악이군. 저런 식으로 우리 해군을 얕보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궁금증도 들었다. 러시아 해군에서 중위 계급의 여성이 한국에서 온 장교의 교관을 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터였다.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날 저녁 장교 클럽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준호는 나타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볼코바 중위, 우리 함대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사 중 한 명이야. 러시아 해군 소령이 보드카를 따라주며 말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북극 항해 전문가야.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알렉세이 볼코프 제독이었다고 하더군. 볼코프 제독이요? 북극 항로 개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야. 10년 전 북극해 탐사 중 사고로 순직하셨지. 나타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극 항해 전문가가 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그녀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더욱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격이 좀 까다로워. 완벽주의자거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하지. 바로 그때 나타샤가 장교 클럽에 들어왔다. 그녀는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내일 오전 6시 부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준호가 그녀를 불렀다. 중위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이신지. 나타샤는 잠시 멈춰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잠깐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적대적이라뇨? 저는 단지 프로페셔널할 뿐입니다. 당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훈련 계획을 세우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한국 해군의 명예를 걸고 오셨을 텐데 저도 러시아 해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 준호는 그녀의 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타샤가 나가고 나서 준호는 혼자 보드카 잔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첫 인상은 최악이었지만 뭔가 더 복잡한 사람인 것 같군.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이 어떨지 궁금하다.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내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듯했다. 준호는 고국을 떠나온 지 하루도 안 되어 벌써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대감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내심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면을 마치고 운동복을 입은 그는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는 이미 나타샤가 서 있었다. 그녀는 러시아 해군 운동복을 입고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다. 아침 안개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또렷했다. 5분 일찍 도착하셨네요. 좋습니다. 나타샤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기초평가를 하겠습니다. 체력, 항해술,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기초평가요? 준호는 의외였다. 저는 이미 한국 해군에서 10년 넘게 복무한 경험과 실력은 다릅니다. 나타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러시아 해군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5km 원형이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준호는 전력을 다해 영법을 구사했다. 나타샤는 모터보트를 타고 옆에서 시간을 측정했다. 물에서 나온 준호는 숨이 차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기록이 어떻습니까? 27분 30초. 나타샤가 무표정하게 답했다. 러시아 해군 평균보다 1분 늦습니다. 1분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다음은 항해술입니다. 나타샤는 그를 소형 항해선으로 안내했다. 나침반과 해도만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까지 항해해보세요. GPS는 사용 불가입니다. 배 위에서 준호는 해도를 펼치고 나침반을 확인했다. 10년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류의 방향과 속도, 바람의 세기를 계산하여 정확한 항로를 설정했다. 1시간 후, 그들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다. 나타샤는 GPS로 위치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차 50m 이내. 꽤 정확하네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인정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한국 해군에서는 기본입니다. 준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타샤의 표정은 곧 다시 냉정해졌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훈련용 잠수함 시뮬레이터로 향했다. 복잡한 계기판들이 늘어선 좁은 공간에서 나타샤가 설명을 시작했다.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동시에 침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화재 진압과 침수 방지,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먼저 구획을 밀폐하여 침수를 차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재 진압을 시작하고. 틀렸습니다. 나타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화재를 먼저 진압해야 합니다. 침수보다 화재가 더 빠르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준호는 당황했다. 한국 해군에서 배운 매뉴얼과는 다른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침수가 진행되면 러시아 북극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타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다에서만 항해하신 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또 시작이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위님, 계속해서 한국 해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타샤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신이 부족해 보였다. 훈련이 끝난 후 준호는 혼자 부두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타샤의 태도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우연히 해군 묘지를 지나게 되었다.
하얀 십자가들이 줄지어 선 묘지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금발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나타샤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 묘비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볼코푼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준호는 러시아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저는 당신만큼 훌륭한 해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는 않을까요?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늘도 한국에서 온 장교에게 너무 혹독했나요? 하지만 완벽해야 해요. 당신처럼 실수를 할 수 없어요. 준호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나타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 앞에서 그녀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나타샤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사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숙소에서 나타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그녀의 냉정함과 완벽주의, 그리고 한국 해군에 대한 도전적 태도. 뒤에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상처가 있었다. 아버지만큼 뛰어난 해군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모습. 나도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지.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15살 때 태풍으로 어선과 함께 실종된 아버지. 그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해군이 된 자신의 복잡한 심경. 다음 날 아침 부두에서 만난 나타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엄격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은 실전 항해 훈련을 하겠습니다. 나타샤가 말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50회리 항해한 후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중위님, 어제 훈련에서 러시아 북극해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앞으로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타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비난이나 반박이 아닌 진심 어린 배움의 자세를 보이는 준호의 모습에 당황한 듯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북극 항해의 기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나타샤는 여전히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타샤 역시 준호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월 말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중형 구축함 아드미랄 빈토그라도프에서 합동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한국, 일본 해군이 함께하는 국제 해상 구조 훈련이었다. 모든 함정, 훈련 해역 도착 완료. 나타샤가 통신실에서 보고했다. 가상 조난선 설정, 구조작전 개시합니다. 하지만 그때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러시아 상선 발틱 스타우. 선체 파손으로 침수 중. 승무원 23명 탑승. 좌표 북위 43도 15분, 동경 131도 47분. 즉시 구조 요청. 함교가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다. 훈련이 아닌 실제 조난 상황이었다. 훈련 중단. 모든 함정 실제 구조작전으로 전환. 러시아 함대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다. 나타샤는 즉시 해도를 펼치고 조난선의 위치를 확인했다. 조난선은 우리로부터 북동쪽 85해리 지점입니다. 현재 해상 상태를 고려하면 도착까지 약 3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시간. 준호가 날씨 레이더를 확인하며 말했다.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고가 5m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타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난선이 있는 해역은 암초지대입니다. 대형 함정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요. 지휘관이 두 사람을 불렀다. 볼코바 중위, 김중위, 당신들이 소형 구조정으로 먼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 구조 작업을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소형 구조정에 오른 준호와 나타샤.
파도가 점점 거세져 작은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나타샤는 조타를 맡고 준호는 항해와 통신을 담당했다. 현재 위치 북위 43도 10분, 동경 131도 35분. 조난선까지 12헬이 남았습니다. 준호가 보고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속력을 줄여야겠어요. 나타샤가 조타륜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때 또 다른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구조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관실 침수로 엔진 정지. 전원 공급 중단. 구명뗏목 준비 중이지만 구명뗏목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나타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구명뗏목까지 파손됐다면. 침착하세요.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반드시 구조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조난선에서 다시 통신이 왔다. 선체 기울기가 25도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을 물에 띄우겠습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서. 최대 30분이면. 수온 8도의 차가운 바다. 30분이면 체온을 잃고 위험해지는 온도였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나타샤가 스로틀을 올렸다. 위험합니다. 이 파도에서 속력을 올리면. 준호가 경고했지만 나타샤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파도가 구조정을 덮쳤다. 배가 크게 기울며 나타샤가 조타실 벽에 부딪혔다. 나타샤. 준호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나타샤가 다시 조타륜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제가 조타를 맡겠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밀어내고 조타륜을 잡았다. 당신은 구조 장비를 점검하세요. 하지만 이 해역은 제가 더 잘.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나타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에게 조타를 맡긴 것이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파도의 패턴을 읽으며 배를 조종했다. 한국 해군에서 익힌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파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의 리듬에 맞춰 배를 움직였다. 어떻게? 나타샤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 해협의 겨울 폭풍을 견뎌본 경험입니다. 준호가 간단히 설명했다. 파도와 싸우지 말고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20분 후 그들은 조난 해역에 도착했다. 침몰해가는 상선 주변에 23명의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만 입고 차가운 바다에 떠 있었다. 구조작업 시작. 나타샤가 구조장비를 준비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암초 때문에 구조정이 조난자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수심이 너무 얕아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나타샤가 수심 측정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럼 제가 수영해서 가겠습니다. 준호가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요. 이 파도에서 수영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준호가 반문했다. 23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타샤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구조정을 조종하고. 아니에요. 나타샤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2명이 함께하는 게 더 안전해요. 저는 북극해 수영 전문 훈련을 받았거든요.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나타샤가 처음으로 준호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였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조난자들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노인 승무원에게 먼저 다가가 구명줄을 연결했고 나타샤는 의식을 잃은 젊은 선원을 붙잡았다. 하나씩 구조정으로 옮깁시다. 준호가 소리쳤다. 30분간의 필사적인 구조 작업 끝에 23명의 승무원을 모두 구조정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정은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는 모함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타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잠깐만요. 준호가 레이더를 확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조난자들을 인계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타샤가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1시간 후 모든 조난자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준호와 나타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모함으로 돌아왔다. 함교에서 러시아 함대 지휘관이 두 사람을 맞았다.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두 분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나타샤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옷은 바닷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준호.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나타샤, 당신의 북극해 수영 실력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오늘 당신이 조타를 맡았을 때 나타샤가 말했다. 정말 놀랐어요. 한국 해군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험한 바다에서 함께 뛰어들 때 정말 용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의 벽이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나타샤는 더 이상 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고 준호 역시 그녀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야간 항해 훈련을 하겠습니다. 나타샤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북극 항로에서는 극야 상황에서의 항해가 필수입니다. 별자리 항해법도 배울 수 있을까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GPS가 작동하지 않는 극한 상황을 대비해서요. 물론이죠. 나타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형 연습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시베리아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다. 저기 보이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나타샤가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타륜을 잡고 있는 준호 옆에 서서 별자리를 가리켰다. 카시오페이아와 큰 곰자리를 연결하면 갑자기 배가 작은 파도에 흔들리면서 나타샤가 균형을 잃었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고 두 사람은 잠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샤의 파란 눈동자가 별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죄송해요. 나타샤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준호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별자리 항해. 어려우실 텐데. 나타샤가 말을 더듬었다.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 배운 적이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버지는 어부셨거든요. 나타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부요? 그럼 해군이 되신 건 15살 때 태풍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바다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바다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바다를. 나타샤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저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어요. 10년 전 북극해 탐사 중에. 빙산 충돌 사고였죠. 그래서 북극 항해를 전공하신 거군요. 네. 아버지의 미완성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두려워요. 제가 아버지만큼 훌륭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는 않을지. 준호는 조타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타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지난주 구조작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완벽해야 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바다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해군이 되고 나서 깨달았죠. 바다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타샤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준호.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도 거친 바다를 만나면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두려움을 존중한다. 나타샤가 그 말을 되새겼다. 당신의 아버지도 분명 두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북극해에 나가신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나타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배는 고요한 바다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 제가 처음에 당신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사과해요. 나타샤가 말했다. 사실 두려웠어요. 다른 나라 해군과 비교당하는 것이.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러시아 해군의 명성 앞에서 한국 해군이 무시받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동료라는 것을. 같은 꿈이요? 바다의 평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나타샤가 미소를 지었다. 지난주 구조작전에서 느꼈어요. 국적이 다르더라도 생명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바다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바다 때문에 만났네요.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운명. 나타샤가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소원을 빌어봐요. 나타샤가 말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준호가 궁금해했다. 비밀이에요. 나타샤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시베리아 밤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다. 배가 부두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먹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오는 편안함이었다. 내일부터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수중구조 훈련은 어때요? 당신의 수영 실력을 더 향상시켜 드릴게요. 나타샤가 제안했다. 좋아요. 그 대신 저는 당신에게 한국 해군의 태풍 대응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래 성사네요. 나타샤가 손을 내밀었고 준호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동반자 의식의 표현이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나타샤는 배에서 내리다가 잠시 뒤돌아보았다. 준호, 오늘 이야기해서 정말 고마워요.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요, 나타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숙소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밤이었다. 숙소에 돌아간 나타샤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마음은 뭘까? 한편 준호도 자신의 숙소에서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러시아에 온 목적은 군사훈련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타샤가 있었다. 준호와 나타샤의 관계는 동료애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국제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1월 중순의 어느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부두에 나와 나타샤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약속했던 수중 야간 구조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준호! 나타샤가 달려오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타샤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사실 나타샤는 전날 밤 상부로부터 불편한 전화를 받았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한국 해군과의 교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해 군사 교류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암시였다. 오늘 훈련 열심히 해봐요. 나타샤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북극해 수중구조법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수중훈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나타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보였다. 평소 완벽했던 그녀의 시범도 어딘가 어색했다. 나타샤,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수면으로 올라오며 물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타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상부에서 이상한 연락들이 와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평가요?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타샤가 말을 멈췄다. 그때 훈련장으로 한 명의 러시아 해군 대령이 들어왔다. 볼코바 중위, 김중위, 즉시 사령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령의 표정은 심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회의실에서 이바노프 제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각종 문서들이 널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뉴스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앉으세요. 제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러 해군 교류 프로그램이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중단이요? 나타샤가 놀라며 일어섰다. 무슨 이유로요?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제독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도 보다 신중한 외교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제독님, 군사교류와 정치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해양 안전과 구조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중희. 제독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다. 당신이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잠재적으로 군사기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북극 항해 기술, 수중 작전 노하우. 이 모든 것이 미군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나타샤가 감정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6주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실 건가요? 볼코바 중위. 제독이 호통을 쳤다. 군인이 명령에 감정을 섞는 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러시아 해군 장교입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해요. 나타샤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제독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결정이 최종적인 건가요? 아니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모스크바의 결정입니다. 변경할 수 없어요. 제독이 단호하게 답했다. 김중희는 이번 주 내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나타샤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럴 수가.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나타샤.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피했다.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의 군인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 사이에 쌓인 것들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다. 국경을 넘어선 우정,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타샤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결국 정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해안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6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타샤와 함께한 시간들. 그녀로부터 배운 것들.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가? 한편 나타샤도 자신의 아버지 무덤 앞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기념품들과 러시아에서 구입한 물건들. 그리고 나타샤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그때 문이 노크되었다.
나타샤가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준호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타샤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사진을 발견했다. 구조작전 후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가져가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타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내렸어요. 나타샤가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치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들, 나눈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상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거예요.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한러 해군 교류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자료를 담아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부에서 좋게 보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요. 나타샤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북극해에 나가셨던 이유도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저도 러시아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예요. 준호는 감동했다. 나타샤. 그리고 준호도 한국에 돌아가서 같은 일을 해주세요. 이 교류 프로그램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주세요. 약속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다리를 포기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별의 악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의 악수였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타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네, 반드시 다시 만나요. 더 나은 모습으로요. 나타샤가 나가고 나서 준호는 창문 너머로 시베리아의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다였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준호는 부산 해군기지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다. 특히 나타샤와의 마지막 약속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김중희, 보고서는 잘 작성했나? 해군본부에서 파견 나온 박 대령이 물었다. 네, 대령님. 러시아 해군의 북극 항해 기술과 극한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준호가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꽤 유용한 정보들이군. 그런데 이 교류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뭔가? 정치적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망설였다. 대령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순수하게 해양 안전과 인명 구조 기술 교류에 한정해서 말입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변했다. 재개를?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번 구조작전에서 러시아, 한국, 일본 해군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인명 구조 앞에서는 모든 정치적 차이가 무의미해집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러 해군 교류가 양국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이익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기술 공유 방안, 그리고 정치적 민감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까지.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나타샤도 비슷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면한 상황은 준호보다 더 어려웠다. 볼코바 중위, 당신의 건의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이바노프 제독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부의 방침이 확고하거든요. 제독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 나타샤가 준비한 문서들을 내밀었다. 한국 해군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득이 상당합니다. 특히 태풍 대응 기술과 고속 기동 전술은. 볼코바 중위. 제독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그 한국 장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혹시 개인적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타샤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다. 제독님, 이것은 개인적 감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러시아 해군의 이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세요. 제독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 있을 북극해 훈련에서 당신이 배운 한국 해군의 기술들이 정말 유용한지 보여주십시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상부에 재건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타샤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타샤는 북극해 훈련에 참가했다. 혹독한 추위와 거친 바다 상황에서 그녀는 준호로부터 배운 태풍 대응 기술을 응용해 보았다. 파도의 리듬을 읽고 함께 움직이는 기법,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항해법. 놀랍군. 함께 참가한 베테랑 함장이 감탄했다. 이런 항해법은 처음 보는데 연료 소모량이 30%나 줄었어. 한국 해군의 기술입니다. 나타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해요.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나타샤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해군의 기술을 러시아 북극 환경에 적용한 결과 연료 효율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흥미롭군. 제독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강력한 근거가 필요해요. 바로 그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베링해에서 러시아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이다. 폭풍으로 인해 엔진이 고장난 어선에 12명의 어부들이 갇혀 있었다. 즉시 구조대를 파견하라. 제독이 명령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헬기는 물론이고 일반 함정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타샤가 나섰다. 제독님, 제가 가겠습니다. 준호. 아니, 김중희로부터 배운 폭풍 대응 기술을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 제독이 반대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타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한러 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나타샤는 소형 구조선을 이끌고 베링해로 나갔다. 거대한 파도와 강풍 속에서 그녀는 준호로부터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파도와 싸우지 않고 함께 춤추는 항해법, 최소한의 동력으로 최대한의 추진력을 얻는 기법. 대단해. 함께 탑승한 구조대원이 외쳤다. 이런 폭풍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다니. 6시간의 위험한 항해. 끝에 나타샤의 구조팀은 조난당한 어선에 도착했다. 12명의 어부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 볼코바 중위의 구조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통신실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제독은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그 한국 해군 기술로? 나타샤가 돌아와서 보고했다. 네, 제독님. 김준호 중위로부터 배운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힘입니다. 그날 밤 제독은 나타샤를 따로 불렀다. 볼코바 중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건의를 처음에는 개인적 감정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독님, 진정한 용기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독이 깊이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용기였어요. 나타샤는 감격했다. 그렇다면 모스크바에 재건의하겠습니다. 순수 해양 안전 분야로 한정해서 한러 해군 교류 재개를 추진해 보겠어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준호도 비슷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와 러시아 해군 기술의 실용성에 대한 분석이 해군 본부의 주목을 받았다. 김중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 해군 참모총장이 회의에서 말했다. 특히 북극 항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지 항해 기술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군. 준호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각하, 정치적 민감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해양 안전, 인명구조, 환경보호라는 3가지 분야로 제한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교류로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외교부와 협의해보겠네. 2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러시아가 북태평양 해양안전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 해군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타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나타샤, 우리가 해냈어요. 작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타샤의 답장도 곧 도착했다. 준호, 정말 고마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군요. 두 사람이 심은 작은 씨앗이 마침내 새싹을 틔운 순간이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북태평양 해양안전협력 프로그램 공식 출범식이었다. 한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해군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두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중희, 긴장되시나 보네요. 박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이제 이 협력 프로그램의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네, 조금요.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라. 당신 덕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멀리서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아드미랄 네벨스코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바다 위로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함정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나타샤가 저 배에 타고 있을까? 함정이 접안하고 러시아 해군 대표단이 하선했다. 맨 앞에는 새로운 얼굴인 코즐로프 제독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장교들이 나왔다. 준호는 익숙한 금발 머리를 찾아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나타샤가 러시아 해군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급장이 달라져 있었다. 소령 계급장이었다. 승진했구나. 준호는 속으로 기뻐했다. 공식적인 환영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나타샤에게 다가갔다. 나타샤. 아니, 볼코바 소령님. 준호가 정중하게 경례했다. 김중희님. 나타샤도 경례로 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반가움이 어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승진을 축하합니다. 소령 계급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나타샤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많이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6개월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저기.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물론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주도 해안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타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블라디보스토크가 그리웠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해냈잖아요. 나타샤의 눈이 반짝였다. 이 프로그램이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죠. 상부를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적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저도요. 특히 베링의 구조작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나타샤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제독님이 저를 국제협력 전문가로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의 러시아 측 책임자가 되었답니다. 대단해요. 당신이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타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더 성숙해진 모습들이었다. 나타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6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단순히 동료로서가 아니라. 준호가 말을 멈췄다. 나타샤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도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준호가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타샤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다. 준호. 저는 진지해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전문가로서도요. 나타샤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동료로서의 악수가 아니라 더 깊은 약속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국, 러시아, 일본의 해군 장교들이 함께 해양 안전 훈련을 받고 구조 기술을 교환했다. 준호와 나타샤는 각각 자국의 전문 기술을 다른 나라 장교들에게 가르쳤다. 볼코바 소령의 북극 항해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나카 중령이 감탄했다.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김중희의 태풍 대응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젊은 장교가 말했다. 실제로 적용해보니 효과가 대단해요. 훈련 과정에서 준호와 나타샤는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다. 서로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자들의 실력 향상을 도왔다.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네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나타샤가 말했다. 네, 서로를 보완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동의했다. 당신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저의 직관적인 방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나타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더 큰 협력 프로젝트도 가능할 테니까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높아져 갔다. 상부에서는 이들의 협력이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김중희, 러시아 측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다. 장기적으로 국제 협력 분야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타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볼코바 소령, 모스크바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담당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주간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날 저녁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은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협력 정신 덕분입니다. 코즐로프 제독이 연설했다. 특히 김준호 중위와 볼코바 나타샤 소령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준호와 나타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고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해안가로 나왔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요. 나타샤가 말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다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준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나타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말이죠. 네, 함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국경을 넘어선 우정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더 큰 가능성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심은 협력의 씨앗이 양국 간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해양안전협력회의의 대회의장은 각국 해군 및 해양 전문가들로 가득 찼다. 한국이 주최하고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준호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여 한국해군 국제협력본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회의장 로비에서 각국 대표단을 맞으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김소령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나타샤가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고 러시아 해군 아시아 태평양 협력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볼코바 중령님 환영합니다. 준호가 공식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특별한 반가움이 어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김소령님. 나타샤도 정중하게 답례했다. 서울은 처음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회의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른 대표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왔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제주도 이후 처음이었다. 회의 첫날, 준호는 북태평양 해양안전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년간 한-1 삼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총 23회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실제 조난 상황에서 12건의 성공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준호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나타샤가 러시아 측 관점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이 협력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공통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발표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회의 둘째 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상층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준호와 나타샤는 잠시 발코니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장관이네요. 나타샤가 한강에 반사된 불빛들을 보며 감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다도 아름다웠어요. 준호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2년 전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서로를 경계했었죠. 나타샤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준호가 의미 깊게 말했다. 나타샤는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동료였고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준호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나 군복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타샤가 진솔하게 고백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타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언젠가 세계 각국의 해군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날을 보는 것. 그리고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것. 그 꿈, 저도 함께 꾸고 싶어요. 나타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나라를 대표하는 해군 장교가 개인적인 약속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회의 마지막 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다.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해양평화센터를 부산에 설립하여 영내 국가들의 해양 안전 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센터의 초대 한국 측 센터장으로 김준호 소령을 임명합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러시아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다. 러시아도 이 센터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러시아 측 부센터장으로 볼코바 나타샤 중령을 파견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다. 준호와 나타샤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나타샤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될 줄이야. 운명인 것 같아요. 준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2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저는 당신을 경계했었는데. 나타샤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죠.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네요. 6개월 후 부산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평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호와 나타샤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서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 개소식 날 두 사람은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센터 옥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도 아름답네요. 나타샤가 말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바다가 이제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연결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준호가 의미 깊게 말했다. 맞아요. 바다는 원래 하나였어요. 국경은 인간이 그은 선이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연결하죠. 그때 센터 직원이 다가왔다.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첫 번째 다국적 해양구조훈련 계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가 문서를 받아보며 말했다.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이 모두 참가하는 훈련이군요.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나타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이 시작되던 날 5개국의 해군 함정들이 부산항에 집결했다. 서로 다른 국기를 단 함정들이 한 곳에 모인 광경은 장관이었다. 모든 참가 함정, 해양평화센터입니다. 준호가 무전을 통해 말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5개국이 함께하는 다국적 해양구조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함정,
볼코바 부센터장입니다. 나타샤가 이어서 말했다. 국경은 있어도 바다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협력처럼요.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각국 해군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가상의 대규모 조난 사고를 처리했다. 언론들은 이를 해양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훈련이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열린 환송회에 참석했다. 각국 지휘관들이 준호와 나타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센터장, 볼코바 부센터장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협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준호가 답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타샤가 덧붙였다. 환송회가 끝나고 준호와 나타샤는 다시 센터 옥상으로 나왔다. 밤바다에 각국 함정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나타샤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2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오해했던 그 시간들도 모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회상하며 말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사랑도 배웠죠.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이요? 바다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타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준호. 우리의 사랑처럼 우리의 꿈도 국경을 넘어서 계속 자라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졌다. 차가운 시베리아 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이 이제는 따뜻한 협력과 사랑으로 꽃피운 것이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나타샤가 물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가 만든 이 평화의 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바다를 사랑하고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평화와 협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바다가 우리를 연결해준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요. 준호가 말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처럼 넓고 깊은 평화를 만들어가요. 부산 앞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하는 듯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평화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